1597년 음력 9월 16일 아침, 이 좁은 울돌목 해협에서 조선 수군은 수많은 일본 함대를 맞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양쪽 해안가에 몰린 피난민들은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었다. (333척의) 일본 전함에 13척의 조선 전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포위되자 피난민들은 발을 구르며 통곡했다. 그러나 잠시 뒤 바다인 13척의 조선 전함만이 남아 있었다. 13척으로 333척을 격파하는 순간이었다. 여기가 그 울돌목입니다. 여기에서 13척의 우리 전선이 333척의 일본의 대전단과 맞붙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량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우리는 이 13척이 333척을 물리친 이 불가사의한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큰 경외심을 갖지도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영웅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니까, 무적의 함선 거북선이 있었으니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명량해전에서 거북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실로 천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천행뿐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이 전투는 완벽하게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척이 아니라 1000척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명량해전 그 신화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 신주쿠 거리 한 모퉁이엔 아오키라는 작은 화랑이 있다. 이 화랑엔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림 한 장이 소장돼 있다. 정유재란 때의 한 전투를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여기 이자를 단 깃발의 배는 아마도 이순신의 전함일 것이다. 이 배에 작은 일본 전함들이 달라붙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에 동원됐던 각양각색의 무기, 사력을 다해 싸우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다. 이순신의 기함과 일본 함대의 치열한 접전을 섬세하게 묘사한 이 그림은 어떤 전투를 그린 것일까?李春心が一度失脚して、その後に復活してもう一度出てこられますよね。それでその時の明瞭の戦いって1593年、その時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おります。というのはこの旗印の来島総大将が道房といいまして、その人はこの海戦で亡くな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多分その時のもの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おります。 일본 수군의 깃발로 확인된 이 전투는 명량해전이란 것이다. 현 중사에 바로 이 전투의 순간을 묘사한 기록이 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정유년 9월 16일의 일기에 그날의 긴박한 접전의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다.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군사들이 모두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나머지 배들도 겁을 먹고 진격하지 못했다. 숨막히도록 위급했던 그날의 전투로 돌아가 보자. 전라도 해남의 어란진. 지금은 200여 호가 사는 작은 부구의 어촌 마을이다. 1597년 9월 7일 이 어란진 앞바다에 333척의 전함과 보급선과 연락선 등 총 500여 척의 대선단이 집결한다.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333척의 일본 대선단은 1597년 9월 16일 이른 아침 어란진을 출항한다. 일본 전투선단의 목적지는 우수영. 지금의 진도대교가 가로놓인 울돌목을 통과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 우수영의 조선수군 기지. 일본 대선단이 어란진을 출항했다는 정찰병의 보고가 들어온다. 조선수군 전력의 전부인 13척의 함대는 333척의 일본 대선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수영을 떠나 조용히 명량해협으로 나아간다. 돌격해오는 일본 대선단을 맞아 13척의 조선수군 전함은 울돌목에 일렬로 포진한다. 조선 전함 13척 중 이순신 전함이 먼저 앞으로 나가 적선과 맞섰다. 명량해전. 그 막은 이렇게 올랐다. 그렇다면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전라매일신문의 주필 양재숙 씨. 그는 10여 년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쟁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분석한 명량해전에서의 우리 측 피해 상황은 놀랍다. 순천 감목관 김탁, 영로 그러니까 군영의 난중일기엔 이순신 전함의 피해 상황이 기록돼 있다. 전사했다. 전사자가 2명, 부상은 3명, 사상자는 모두 앞에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역시 탄원을 맞았으나 이순신이 사상자의 이름, 부상의 정도까지 직접 기록할 만큼 우리 측 피해는 적었다는 것이다. 남은 13척 전함에다가 추정을 해보면은 전사 30여 명, 부상 40여 명, 모두 한 70명, 많이 잡아서 100명 미만의 전사상자가 났던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수군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각종 기록을 종합해서 추정한 명량해전에서의 일본 측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불타고 부서져서 격침된 배는 31척, 90여 척이 심한 파손을 입고 달아났다. 격침된 배의 사망자는 최소 3,500여 명으로 추산. 도주한 배에서의 사상자는 얼마나 될까? 거기에 따른 일본 수군 내 병력 피해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중선급 일본 수군 전함의 중선급은 정원이 100명입니다. 추산을 해보면 약 9,000여 명이 그 배에 탔었는데 조선군 포격에 맞아서 혹은 화살을 맞아서 절반 정도 약 4,500여 명이 전사하거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본군 피해는 최소한 8,000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조선 수군의 전함은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었다. 13척 대 333척의 불가능한 전투. 그것을 승리로 이끈 신화적인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인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 섬을 현지 주민들은 피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섬. 명량해전 때 일본 수군에 흘린 피가 이 섬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본군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죠. 일본군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상자와 또 씻을 수 없는 대참패 오역을 남겨주었고, 우리에게는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전함은 13척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전력의 전부였습니다. 이 명량해전 전에는 우리 조선 수군도 300여 척이 넘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량해전 직전에는 13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전함은 어디로 가고 천하의 명장 이순신에게는 13척의 배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해군사의 권위자 사또 씨. 그는 임진왜란에 대해 기록한 희귀한책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これはね、江戸時代に日本の江戸時代いわゆる文禄慶長の域、つまり日本側から見たその文禄慶長の域についてのその初めから終わりまでをずっとこう記述した書いたものですね。ただ名前がこの正漢になっているでしょう。でこれはもうこの明治以前の日本人のその対朝鮮に対するその歴史観というものを象徴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で日本側のこのあるいは朝鮮側の文献を全部この引用してるんですね。だから出典がね、その資料がどういうものに基づいて書い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こう明快なんですよ。だからその歴史の書物としてはその信用ができる本ですね。 정한위략. 총 5권으로 묶여져 있는 이 책은 임진왜란 7년을 연구하는 귀한 사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칠천도, 지금의 거제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원균이 이끈 조선수군의 대참패에 대한 기록이 있다.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때의 대전과를 의기양양하게 적어놨다. 일본 장수 시즈마 160여 척 격파, 도도 60여 척, 야사루 16척, 목을 벤 수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익해자 불가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조선 수군을 전멸로 몰아넣은 칠천량 해전. 참패를 거듭하던 일본 수군은 어떻게 이런 대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初めて日本の水軍がそのいわゆるオール日本としてまとまったその海戦ができたんですね。だから陸と海とで両方で共同しながら一つの日本の軍水軍として、朝鮮水軍を破ることができたと。でその反対のことは逆のことは朝鮮水軍に言えるわけですよね。バラバラになっちゃってますから、そういう違いですね。 거제도 앞바다의 좁은 포구에 정박 중이던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기습을 받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간다. 이때 육지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일본 육군에게 원균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 수군은 죽임을 당해 전멸하고 만다. 칠천량 패전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수군 전체 전선이 134척이었는데 도망간 배 12척,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군의 존재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수군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은 국가 기능이 상당히 마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 전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거제도로 나아갔던 원균의 수군.
그것을 격파한 승리는 일본에게 그 의미가 각별하다. その制海権が日本軍の手に入ったってことは、今度はその補給が、とにかく保障されると。で補給が保障されるってことは、逆に言えば今度陸上軍とそれからその水軍がですね、海と陸から両方でこう、合同しながら協力しながらソウルまで目指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ところに大きな意味があるんですね。 그동안 조선 수군에게 차단돼 있던 한반도의 서해 진출의 길은 일본의 승리로 뚫리게 된 것이다. 일본이 전라도는 물론 충청도를 뚫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신들은 왜 말이 없는가? 이대로 있으면 왜적이 저절로 물러난단 말인가? 그러나 대신들은 말이 없었다. 조선 조정은 이 참패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그저 무능하게 혼란에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다. 이 책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모든 기록을 모아놓은 충무공 전서입니다. 여기에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진격하라고 강요하는 이 조정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가토가 대군을 이끌고 오니 이 부산포로 진격해서 적의 수군을 무찌르도록 하라. 이 칠천량 해전이 있기 전에 이순신 장군도 원군과 똑같이 부산포로 진격하라고 강요하는 이 조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 이 책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관해 상세히 기록을 해놓은 조선역 수군사라는 일본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속임수를 두려워해서 부산포로 진격하지 않았다. 권율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순신에게 죄를 주어 조정에 보고했다. 그 유명한 이순신의 이 백의종군은 이 부산포 진격을 둘러싼 조정과 수군의 알력 때문에 생겨난 사건인 것입니다. 부산포로 진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순신은 이미 수군에서 쫓겨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수군이 전멸할 때 이순신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순신의 궤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비보를 듣고 다시 수군을 수습하기 위해 정찰을 돌던 중 진주 운계리 마을 손경리란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된다. 그 당시에 요는 오지 중에 오지거든.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그래도 좀 밥이라도 잡수는 집이 이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는데 충무께서 오시가 백의종군 하실 때 오셔가지고 계실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계시다가 이곳에서 이순신은 조정에서 내려보낸 한 장의 교지를 받게 된다. 백의종군 상태인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재임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원균의 패배로 허둥대던 조정이 찾은 방책인 것이다. 지난날 그대를 백의종군께 해서 오늘 이런 패전의 욕됨을 입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대는 부디 충의를 굳건히 하여 다시 나라를 구해주길 바란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교서는 그야말로 조정의 솔직한 사과문이기도 했다. 교서를 받은 그날 밤 이순신은 바로 길을 떠난다. 칠천량해전에서 겨우 남은 전선을 수습하고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강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고내리, 창구한 마을이란 뜻 그대로
이 마을엔 조선시대 때 세곡을 보관하던 조양창이라는 창고터가 있던 곳이다. 바로 이 뒤에가 있어요.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예. 그래, 요 너네가 북문이에요, 북문. 지금은 주춧돌의 흔적만 남아있는 조양창터. 이순신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도망가고 창고만 덩그렇게 남아있었다. 창고터를 봐서 보니까 창고에 자물쇠가 그대로 남아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졸들 한두 명을 가져가고 창고를 열어보니까 곡식이 가득 찼더라. 곡식 손 안 대고. 예. 그래서 우리 마을 김씨 집에서 자고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동부 육군 수령들을 모아서 이 곡식 처분 관계 또 군졸들도 모병 관계 이거를 논의하고 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만 수군 총사령관이지 그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버리고 간 곡식을 줍다시피 모으고 다녀야만 했던 형편이었다. 하물며 무기의 보급이야 말할 나위가 없었다. 지금의 보성의 군청 자리에 보성 관아가 들어서 있었다. 보성 군청의 군기 창고 역시 다행히 버리고 간 무기가 남아 있었다. 이순신은 여기에서 무기를 수습한다. 이순장이 8월 9일 날 보성에 오셔가지고 조양에서 양곡을 얻고 보성군 관아에서 병기를 검열해갖고 4마리의 말에 싣고 수군 120여 명을 확보해서 바로 명량 대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여기서 닦아준 것입니다. 수군의 기반이라곤 하나 불과 말 4마리 분량의 무기와 120명의 군사.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해전을 치를 준비를 해가고 있던 이순신은 추석날 저녁 뜻밖의 어명을 받는다. 군사를 합쳐 육전에 참가한 것이었다. 조정에선 왜 느닷없이 수군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 것일까? 배도 다 깨지고 군인도 도망가고 무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있는 병력 갖고 권율이 앞에 가서 협조해라 하는 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고로 바다의 도적은 바다에서 막온다 해서 옛날부터 해군이 있던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어디서 싸우겠다는 이것까지 다 세워놓고 있는데 조정에서 그런 참 뜻밖의 해군 폐지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아주 실망해갖고 그래서 보성서 이제 그 장기를 바로 올립니다. 안 된다. 이순신은 수군 철폐를 반대하는 비장한 결의가 담긴 장기를 올린다. 지금 신에겐 아직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군을 폐지한다면 이는 적이 바라는 바로서 적은 호남을 거쳐 쉽게 한강까지 진격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신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기로 조선 수군의 명맥은 유지될 수 있게 된다. 1597년 8월 18일 이순신은 장흥 휘령포에 도착한다. 지금은 작은 항구의 어촌 마을인 휘령포. 조선시대엔 남해안의 중요한 수군 방어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객사입니다. 객사. 객사 탑니다. 예. 이 부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 객사. 요 중변에가 무기고가 여기 있어요. 무기고. 예. 그리고 여기가 성터가 요리 있죠. 성터 지금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요. 네. 요 뺑 둘러 이렇게 성이 있고. 네. 배 되는 데는 여기고. 네. 예. 이 포구에서 이순신은 남은 12척의 배와 새로 합류한 배 1척, 모두 13척으로 조선 수군을 새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문제는 땅에 떨어진 병사들의 사기. 8월 18일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배 12척을 인수를 하였습니다만은 배들이 많이 상해서 이것을 다시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모두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든지 시키려고 아주 크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결의를 밝힌다. 임금의 미용을 받았으니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나라 위한 한 목숨이 무엇이 아까우랴.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명공육전, 충무공에게 육전을 명령했다. 즉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정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심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가라는 새로운 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번에 새로 발견해낸 한산도가입니다. 여기에 정유년 중추라고 적혀 있는데 이날이 이순신이 조정으로부터 조선수군 철폐 명령을 받던 날입니다. 이때 한산도가를 읊었다는 것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올라 큰 칼 어루만지며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다시 시름을 더하네. 조선 수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을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가로 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시름에만 빠져 있지 않고 대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13척의 전선. 거북선도 없이 13척의 전선으로 일본 전함 333척을 쳐 부숴버린 그 놀라운 우리의 전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배였을까요? 조선 수군의 전선과 일본 전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 북쪽 해안에 있는 나고야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공의 출병 기지를 이곳에다 정하고 쌓았던 거대한 성이다. 이 성터 옆에 나고야성 박물관이 있다. 여기엔 임진왜란 때의 나고야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병풍이 하나 있다. 이 병풍엔 나고야성 안의 사람들과 가옥 구조 등이 묘사돼 있다. 이 거대한 군사기지 나고야성 한쪽 구석에 그려져 있는 이 배는 안택선.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일본의 주력 함선이다. 길이가 30여 미터인 안택선은 다른 배와 달리 갑판 위에 가옥이 안치돼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안택선. 이 배는 2층 구조로 전투원은 위에 갑판에, 노구는 아래 갑판에 각각 배치됐다. 배 앞머리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노는 90여 개, 여기에 노구는 120여 명이 필요했다. 갑판에서 전투를 벌이는 전투원은 약 200여 명, 안택선엔 300여 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 やっぱりアタケ中心でしたね。ただアタケといっても日本のアタケは韓国側ではですねイ・スンシン将軍も報告書に書いてますけども我が国の半億船のようなものといわゆる板屋船ですかだからその程度のもの
なんですね。 그렇다면 일본의 주력선인 안택선에 맞서는 조선의 판옥선은 어떤 배일까? 판옥선의 크기는 30여 미터. 배 앞머리가 둥글어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갑판은 역시 2층 구조로 노군과 전투원을 따로 배치했다. (300여 명) 가까이 승선할 수 있는 이 판옥선은 겉으론 안택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 방식에선 굉장한 차이가 난다. 판자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배의 견고성은 결정된다.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못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판자의 한 모서리를 니은자로 깎아내고 그 위에 판자를 붙인 다음 참나무 못을 윗 판자에서 아래 판자로 비스듬히 S자로 박는다. 반면 안택선은 쇠못을 박아 판자를 연결시킨다. 판자 2개를 그대로 나란히 붙이고 못은 쇠못으로 판자와 판자를 똑바로 박아 연결한다. 이게 참나무입니다. 그 참나무에서 팽창계수가 큽니다. 팽창계수. 네, 그래서 집어넣어 목구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자체 팽창돼가지고 수밀이 돼요. 자연히. 그러니까 그 목구멍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죠. 동시에 이것은 썩질 않습니다. 쇠못을 쓰게 되면은 어떤 충격이나 이제 그런 걸 받았을 적에 이완되게 되죠. 좀 더 빠질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쇠가 부식이 되니까 녹이 슬으니까 녹슬으면 이 쇠가 녹슬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같이 이제 부식이 되어 썩죠. 두꺼운 판자를 이어붙여 바닥을 만들고 반듯하게 깎은 판자를 이어 옆면을 세운다. 갑판은 2층 구조지만 옆으로부터의 충격이 약한 구조다. 돛대는 하나. 이것이 일본의 안택선이다. 조선의 판옥선은 두껍고 네모난 판자를 이어 평평한 바닥을 만들고 7개의 판자로 배를 세운다. 배가 옆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장쇠로 골격을 단단히 한다. 2층 갑판에 가옥이 하나, 2개의 돛대를 단 모습이다. 배를 만드는 제작 방식과 구조의 차이가 배의 성능과 견고성을 결정짓는다.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비롯된다. 일단 밑이 뾰족한 그런 첨재형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깊기 때문에 덜리는 회전하는 문제가 좀 심할 것 같고요. 우리 배 같은 경우는 밑이 평평하기 때문에 또 물에 닿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어떤 빠른 회전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承信さんが言ってるその半億船というのは、まあ、いわば日本で言えば赤毛船のようなものですね。ただその機能というかね、その軍船としてのそういう能力から言ったらもう日本の船はほとんど構造上脆いと。 새끼분해라고 부르는 일본의 관선은 중형선으로 일본 전력의 상당수를 이루던 전투함이다. 관선의 기본 구조는 일본의 안택선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판옥선에 비해서 작다는 것.
이것은 조선과 일본 수군의 전력차로 연결된다. 조선과 일본의 배를 만드는 기술의 차이. 이것은 해전의 한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또 있습니다. 조선 수군들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곳은 임진왜란과 정의유재란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조총입니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위력 때문에 이 조선 육군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달랐습니다. 조선 수군에게는 이 조총을 무색해하고 일본 수군을 떨게 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조선 수군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조선 수군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포에 있다. 배에 포를 장착하고 다니면서 사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수전의 양상이 이미 근대적 해전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뜻한다. 이 해전에서 화약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지만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함포 함대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순신 함대의 경우 약 250여 척의 배에 그 함포가 탑재되어 있었고 그 300여 문 이상의 예비 포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의 개량, 양적인 증가 이런 것은 오늘날의 개념에서 볼 때도 근대적 그 함포 함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함포는 천자총통. 길이가 130cm로 포 가운데 가장 크다. 구경은 15cm이며 무게는 298kg이나 된다. 한 번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화약은 1.1kg. 화약을 넣은 다음 경목으로 받치고 탄환을 넣는다. 이 탄환 대신에 무게 30kg의 대장군전을 쏠 수도 있다. 400여 미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이거는 지자총통인데요. 지자총통에 탄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것이 장군전이고 즉 그냥 나무 화살입니다. 터지는 포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나무 화살 대신에 여기다가 작은 탄환을 수십 또는 수백 발을 넣고 쏘게 되는데 그것을 조란환이라고 했죠. 그거는 주로 목적이 적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적선 위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순식간에 부상 또는 사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산대첩에서 중공께서 일시에 적을 제압했다는 기록을 남기셨는데 바로 그때 이러한 조란환을 이용한 이 총통의 운용이 큰 효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발사되는 탄환의 양은 300발.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했던 조란환은 일본 수군에겐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 여기에 맞서는 일본 수군의 무기는 조총이다. 서양에서 들여온 우수한 조총은 중세의 전투 모습을 완전히 바꾼다. 복잡하게 쪼개져 싸우던 일본을 하나로 통일시킨 조총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였다.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 조총 역시 화약 무기란 점이다. これは임진왜란の時に日本軍が使った火縄銃です。まずここに火薬を入れまして、そしてこちらの方ですね、ここに導火線をつけます。そして引き金を引きますと火のついた縄がここに落ちます。
そうしましたらここに火薬が燃えまして中に入ってきます。で中に入っている火薬に火が移ります。それで弾が発射されます。 이 안에도 화약이 또 들어있는 모양이군요. 하이. 조총을 들고 상륙한 일본군은 육지전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활과 창으로 맞섰던 조선 육군은 화력이 우수한 조총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화력을 대포엔 적용시키지 않았을까? おそらく西洋の方から大砲が入ってきてそれをこう使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実際に日本で大砲を独自に作り出すのは江戸時代になってからです。 일본은 대포를 만들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설사 서양에서 들여온 대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일본 수군에겐 문제가 있었다. 그림에서처럼 일본 수군은 배의 들보에다 포를 매달아 놓고 써야만 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大砲を発射するためには船体ががっちりしてないとうまくいか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一つの砲台になるような対戦がなかった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のでしょう。 배의 구조상 일본 배는 포를 거의 장착할 수가 없었다. 조선의 판옥선은 사방에다 많은 포를 배치할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의 차이. 바로 해전에서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에게 맥을 추지 못했던 전력의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배도 살펴보고 무기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전투력이 뛰어난 판옥선에 일본 전선은 맥을 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배, 우수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13대 333이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전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에겐 또 다른 무기가 있었을 겁니다. 흔히들 명량, 즉 울돌목의 그 엄청난 조류가 그 무기라고 말합니다. 일본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서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명량 해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 아래가 바로 울돌목이다. 암초에 빠른 물살이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로 물살이 세기로 이름나 있다. 물살이 빨라 요즘도 웬만한 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울돌목. 이곳의 물살이 이렇게 센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해양의 지형, 물의 흐름을 연구하는 국립해양조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선 울돌목의 조류 속도와 바닷속 지형을 분석해 놓고 있다.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 해남각입니다. 이 넓은 해역에서 이 물이 이 마로해를 통해 가지고 좁은 수로를 따라서 울돌목으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많은 물이 여기를 통할 때는 자연히 그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압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거의가 막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진도 대교를 빠져나가서 우시형 남측 이 넓은 해역으로 빠져나갈 때는 마치 본물이 터져나가듯 굉장히 그 강한 그 유속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저희 그 최강 유속이 11나트, 약 5.7 메타세크. 1초에 5.7m. 1초에 5.7m. 예.
밀물 때 넓은 남해의 바닷물이 좁은 이 울돌목으로 한꺼번에 밀려오게 된다. 그것이 울돌목의 좁은 목에 막혀 수위가 1.5m 이상 높아지고 그 수위차가 빠른 물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울돌목의 물살의 특징은 또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팀이 지형을 분석해 그려낸 해저 지형도를 보면 울돌목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가 솟아있다. 급조류로 흐르던 물살이 암초에 부딪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용돌이치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군은 울돌목의 강하고 빠른 물살을 모르고 이곳을 건너려고 했던 것일까? 일본 시코쿠의 미야쿠보 지역, 일본 수군의 탄생지다. 이곳에도 울돌목처럼 강한 조류가 있다고 해 확인해보기로 했다. 울돌목의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진도대교와 같은 다리도 놓여있다. 넓은 바다에서 좁은 바다로 들어가는 곳엔 엄청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유속은 10노트, 물의 속도 또한 울돌목 못지않게 빨랐다. 이 물살을 가로질러 건너면 바로 명량해전에 참전했던 구로시마 수군의 본거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빠른 물살엔 이미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この瀬戸内海に海賊というのはたくさんいますけどもね、武器なんですよね、一番のこの流れが。ですからこの流れを知らなかったら結局海の上はどうしようもないんで、それで陸の大名たちはこう海賊衆を味方につけようとしていろいろ画策するわけなんですよ。 명량해전에 참전한 일본 수군에겐 울돌목의 빠른 물살은 위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전투 경험을 살려 이 울돌목의 물살을 건너려고 했을 것이다. 1997년 9월 15일, 울돌목은 결전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수군은 그런 물살을 이용한 전투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조선 수군을 단번에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인 이순신이 좁은 급조류의 울돌목을 활용할 작전을 미리 세워두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량해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략가인 이순신의 비장의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남 완도군 고금도. 훗날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안치했던 충무사. 이곳 사당엔 귀한 자료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 수군의 전투진법을 그려놓은 수군 전진도다. 여기엔 조선 수군이 구사했던 각종 진법이 소개돼 있다. 이것도 아주 귀중하게 잘 보관해야 돼요.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듯하다는 이 진법은 이순신이 즐겨 썼다고 한다. 적선을 유인해 일시에 쳐부수는 학익지는 배를 다루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법이다.
적진을 향해 진격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회전을 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적선을 유인한다. 적선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180도로 회전해 따라오고 있던 적선을 에워싸는 것이 바로 하객진법인 것이다. 그러나 울돌목에선 이 놀라운 하객진법도 소용이 없었다. 빠른 물살 때문에 진법을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울돌목 현지 주민들에겐 이순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진도하고 해남 우승하고 이 셋줄로 바다 밑으로 해가지고 외성이 오면 그걸 객파시겠다 해갖고 당근은 그래서 외선을 많이 객파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었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가장 폭이 좁은 지점에다 쇠사슬을 걸어뒀다가 당겨서 배를 걸리겠다는 것이다. 어람 가기 전에 이기. 쇠고리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쇠고리가 그때 당시 연육교 설치할 때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한 84년. 84년 지금부터 15년까지 있었다고. 얼마 전까지만 거기 있었나요? 있었어요. 불과 12년 전만 해도 쇠사슬을 묶었던 고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전남 강진의 금강산한 곳에서 찾았다. 명량해전에서 충무공과 함께 싸웠던 김억추 장군을 기리는 이곳 사당에 오래된 책 한 권이 전해지고 있다. 좀 미약했거든. 명량해전 때 전라우 수사 김억추가 자신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현무공 실기. 여기에 철쇠라는 기록이 보인다. 철쇠, 즉 쇠사슬과 철구로 적선을 깨뜨렸다. 어떻게 철쇠로 배를 걸어 깨뜨릴 수 있을까? 목포해역 방어사령부. 여긴 지금도 수백 톤의 배를 끌어당길 때 쓰는 막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요선만 해도 이렇게 이제 민다고 보면은 조선시대 때도 배를 끌어당길 때는 이런 막개를 사용했다고 한다. 예, 그렇죠. 이게 이게 막대기만 길면. 충무공 수련원의 최도한 실장. 그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바로 이런 막개를 썼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수로의 폭이 좁은 데는 280m입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서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320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감을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한 50m 정도 여유를 두더라 해도 470m 정도면은 충분히 이것을 그럴 때 그 쇠줄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쇠줄의 무게는 배가 적어도 10척 정도가 와이어에 걸리더라 해도 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한 4톤 정도 됩니다. 전체 쇠줄의 길이가 4톤. 무게 4톤의 쇠사슬이면 60여 명에서 100여 명의 인력이 충분히 감아 올릴 수 있는 무게다. 수중 철쇠는 바로 진도대교가 있는 자리, 폭이 가장 좁은 이곳에 걸었을 것이다. 양쪽에 막개를 박아놓고 쇠줄은 물 아래에 잠기게 숨겨놓고 일본 수군을 기다리는 것이다. 어란진에서 출발한 333척의 일본 대선단은 우수영으로 흐르는 밀물을 타고 빠른 속도로 울돌목에 들어선다. 거침없이 몰려오던 일본 전선들은 생각지도 않은 철수에 걸려 차곡차곡 쌓이며 서로 부딪혀 여지없이 깨진다.
오후 1시경 밀물이 끝나는 시간에 물길이 정지한다. 그러나 일본 수군은 좁은 수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이때 조선 수군이 전진하며 각종 화포를 빗발같이 쏘며 맹렬한 공격을 가한다. 다시 썰물이 되는 순간 정지됐던 물길이 거꾸로 바뀌어 일본 수군 쪽으로 빠르게 흐른다. 유리하던 조류마저 불리해지자 일본 수군은 극도로 사기가 떨어진다. 조선 함선은 떠내려가는 일본 수군을 화포로 쏘며 추격해 완전 섬멸해버린다. 쇠사슬과 울돌목의 물길을 이용한 이 작전으로 일본 수군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전멸하고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대승을 거둔다. 한순간 빼앗겼던 조선의 제권을 되찾게 한 값진 전투.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 그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세계 해전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이 명량해전은 바로 이렇게 탄생됐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전투력을 갖춘 판옥선, 명량이라는 해협의 조건,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뛰어난 전략가였던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에 이 명량해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1905년에 이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켰던 일본의 영웅 도고제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도고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인에게 이 전쟁의 신으로 숭상받고 있는 세계적인 해군 제독 도고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수군이 필요한지, 또 전쟁에서 수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이 당시의 편협된 사고 아래에서 이순신 장군만이 바다의 중요성을 알았고 또 수군을 절묘하게 운영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해역 분할을 놓고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